시어머니의 뺨 한 대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다음 날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났다. 주방에서 나는 왼손으로는 주걱을 쥐고 제육볶음을 볶고 오른손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업무 메일에 답장을 하고 있었다.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어 따끔했지만 감히 주걱을 놓고 닦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김서연, 아직 멀었니? 민준이 곧 도착할 시간인데 넌 아내라는 사람이 저녁밥 하나 제대로 준비 못해?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거의 다 됐어요, 어머님. 나는 목소리에 떨림을 억누르며 불을 키우고 볶는 속도를 높였다. 고기가 이미 조금 질겨진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를 더는 기다리게 할 수 없었다.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했다. 부장님이 보낸 수정 요청이었다. 나는 재빨리 훑어보고 주머니에 다시 쑤셔 넣었다. 오늘 남편 박민준이 팀장으로 승진해서 축하하기로 한 날이었다. 하지만 퇴근 직전 갑자기 프로젝트 수정 통보를 받아 30분이나 늦게 회사를 나섰다. 지금 몇 시인 줄 아니? 6시 40분이야. 우리 민준이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먹게 하고 어느새 시어머니가 주방 입구에 서 있었다. 작년에 내가 한 달 월급을 털어 생신 선물로 사드린 고급스러운 보랏빛 실크 투피스를 입고 계셨다.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 일이 좀 바빠서요. 나는 볶은 제육볶음을 접시에 담고 옆에서 끓고 있던 갈비탕 냄비 뚜껑을 열었다. 내까지 거 월급 받으면서 바쁘다고 할 게 뭐가 있어? 우리 민준이는 이제 팀장이야. 넌 개반도 못 벌면서 무슨 염치로 일거리를 집까지 끌고 와. 시어머니는 냉소했다. 우리 박씨 가문에 널 며느리로 들인 건 내조 잘하고 살림 잘하라고 들인 거지 매일 야근이나 하라고 들인 게 아니야.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반박하려는 말을 삼켰다. 5년 동안 나는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신혼 초에는 내 일도 중요하고 현대 여성은 자신의 커리어가 있어야 한다고 변명했지만 그럴 때마다 더 거센 비난이 돌아왔고 심지어 남편인 민준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도어록 소리가 들리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민준이 돌아왔다. 시어머니의 관심은 금세 귀한 아들에게로 옮겨갈 것이다. 우리 아들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즉시 8도쯤 부드러워지며 현관으로 향했다. 오늘 힘들었지? 엄마가 우리 아들 몸보신하라고 갈비탕 끓여놨다. 나는 접시 2개를 들고 주방에서 나왔다. 민준이 신발을 갈아 신는 모습이 보였다. 지난주에 내가 사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살짝 푼 모습이 제법 리더의 풍모를 풍겼다. 여보, 승진 축하해.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음식을 내려놓았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을 훑어보았다. 반찬이 이게 다야? 오늘 축하하기로 했잖아. 서연이가 늦게 와서 이 2가지 만든 것도 용하지. 시어머니가 비꼬듯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우리 때처럼 부지런하지가 않아.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갈비탕도 있어요. 금방 내올게요. 오늘 갑자기 프로젝트 수정 건이 생겨서 그래서 또 일이 문제라고? 민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정장 재킷을 벗어 내게 건넸다. 그냥 휴가 내고 일찍 올 수는 없었어? 오늘 나한테 중요한 날이잖아. 나는 재킷을 받아들다 옅은 술 냄새를 맡았다. 밖에서 이미 축하했나 보네. 팀원들이 회식하자고 졸라서 자, 빨리 음식 다 차려. 배고파 죽겠네. 민주는 화장실로 향했다. 나는 주방으로 돌아왔고 눈물이 눈가에 핑 돌았다. 나는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야근했는데 그는 밖에서 술을 마시며 축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말을 꺼내면 오늘 밤은 편히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드디어 갈비탕이 완성됐다. 나는 조심스럽게 큰 그릇에 담고 파를 송송 뿌렸다. 식탁에서는 시어머니가 민준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아들이 얼마나 유능한지 쉴 새 없이 칭찬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밥을 반 공기 펐다. 너 좀 봐라. 반찬 몇 개 해놓고 제일 먼저 숟가락을 들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향해 나를 세웠다. 우리 민준이 승진한 이렇게 큰일에 케이크 하나 준비 안 했어?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님, 오늘은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 내가 보기엔 정성이 없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민준이가 매일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넌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고 결혼한 지 5년이 되도록 애 하나 못 낳고 우리 박씨 집안에 너 같은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야? 그 말은 칼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아이를 갖지 않은 것은 우리 부부가 함께 내린 결정이었다. 둘 다 일이 바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것은 나 혼자만의 잘못이 되어 있었다. 어머님, 나는 마침내 참지 못했다. 아이는 민준 씨와 상의해서 안 갖기로 한 거예요. 일이 안정되면 갖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일도 중요해요. 저 이번에 올해 우수사원으로 추천받았단 말이에요. 짝! 날카로운 소리가 내 말을 끊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식탁에 내동댕이 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가 감히 말대꾸를 해.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무슨 우수사원? 여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현모양처가 되는 거야. 내 꼴을 좀 봐. 결혼하고 나서 점점 더 버릇이 없어지더니 이제 나한테 대들어? 박민준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서연아, 엄마 연세도 많으신데 화나게 하지 마.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가 공정한 말을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을 뿐 마치 이 싸움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했다. 말대꾸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었다. 제게도 제 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넌 일밖에 몰라.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내 코를 가리켰다. 옆집 김 여사네 며느리 좀 봐. 그 애는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애 키우면서 시어머니 얼마나 잘모시는지 알아? 넌 나 속썩이는 거 말고 뭘 할 줄 아는데? 나는 현기증을 느꼈다. 지난 세월의 서름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매일 출근 전 온 가족의 아침을 차리고 퇴근 후에는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했다. 주말에는 시어머니와 쇼핑을 가거나 박씨 집안 친척들을 대접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만난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어머님,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저는 김 여사님 댁며느리가 아니에요. 저는 김서연이에요. 저만의 일과 꿈이 있어요. 이게 진짜 반항하네.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치켜들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왼쪽 뺨에 불이 붙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다 의자에 부딪혀 바닥에 주저앉았다. 뺨이 화끈거리고 귀가 윙윙 울렸다.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가 나를 멸시하듯 내려다보고 있었고 박민주는 그저 미간을 찌푸리며 엄마, 때리진 마세요 라고 말할 뿐 나를 일으켜주거나 시어머니를 제지하지 않았다. 널 위해서 때리는 거야. 이 철없는 거사. 시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우리 박씨 집안이 먹여주고 입혀주니 은혜를 이렇게 갚아? 나는 차가운 바닥에 손을 짚고 앉아 있었다. 문득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나는 한때 대학의 우수 졸업생이었고 친구들 눈에는 밝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였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 집에서 순종적인 화풀이 대상이 되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그릇 조각을 주워들고 평온하게 말했다. 정리 좀 할게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왼쪽 뺨은 이미 붉게 부어올랐고 눈에는 깊은 피로와 어떤 각성이 담겨 있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한 가지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이곳을 떠나야 해. 침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여행 가방을 꺼냈다. 내 손길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폭풍우 속 바다처럼 요동쳤다. 일단 짐을 싸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불타는 듯한 뺨을 만지자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이 뺨 한 대가 이 결혼에 대한 나의 마지막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옷장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떠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옷장 속 내 옷은 작은 공간만을 차지하고 있었고 대부분 유행이 지난 스타일이었다. 시어머니는 늘 유부녀는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여행 가방은 결혼 전에 산 것으로 한때는 결혼에 대한 나의 꿈을 담고 있었다. 이제 그것은 나의 마지막 자존심을 담게 될 것이다. 나는 도둑처럼 조용히 옷을 개어 가방에 넣었다. 옷 하나를 집을 때마다 추억이 떠올랐다. 저 파란색 원피스는 민준과 첫 데이트 때 입었던 것이다. 그는 내가 파란색이 잘 어울린다며 하늘처럼 막다고 했다. 결혼 3년 차 내가 그 옷을 입고 동창회에 가는 것을 본 시어머니는 유부녀가 저렇게 야하게 입고 누굴 꼬시려고? 라며 비웃었다. 그 후로 그 옷은 옷장 신세를 져야 했다. 속옷을 챙길 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나는 즉시 동작을 멈췄다. 발소리는 문 앞을 지나 주방으로 향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계속 짐을 쌌다. 속옷 대부분은 수수한 흰색이나 살색이었다. 시어머니는 점잖은 여자는 그런 천박한 색깔은 입는 게 아니야 라고 말했다. 옷을 다 챙기고 침대 협탁 서랍을 열었다.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졸업증명서 모두 하나의 파일에 보관되어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 붉은 종이는 이미 의미를 잃었다. 가장 까다로운 것은 예금이었다. 나와 민준에게는 공동 계좌가 있었고 거기에는 우리가 일하며 모은 약 5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내 월급이 그보다 적었지만 5년간 나도 거의 2천만 원을 저축했다. 나는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고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망설였다. 이건 절도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곧 시어머니의 뺨과 민준의 냉담한 눈빛이 떠올랐다. 아니,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몫이야. 나는 이체 버튼을 눌러 전액을 내 개인 계좌로 옮겼다. 다행히 이 계좌는 결혼 전에 만든 것이라 시어머니와 민준은 알지 못했다. 이체에는 문자 인증이 필요했다. 거실 탁자 위에 있던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아마 스팸 문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필요한 물건들을 다 챙긴 후 나는 한때 집이라 불렀던 이곳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우리의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다. 나는 활짝 웃고 있었고 나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사진 옆에는 시어머니가 선물한 십자수 액자, 가와만사성, 가워만시성 이 걸려 있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나는 종이와 펜을 꺼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한 문장만 썼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찾지 마세요. 민준의 베개 밑에 놓아두었다. 그는 오늘 밤에도 안방에서 잘 것이다. 싸우고 나면 늘 그랬다. 며칠 냉전을 벌이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다. 큰 싸움도 히스테리도 없이 오직 뺨 한 대와 침묵의 떠남만이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부은 뺨을 스쳤다. 그제야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휴대폰은 밤 10시 30분을 가리켰다.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호텔은 만실일 것이다. 나는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주세요. 툭 튀어나온 목적지에 나 자신도 놀랐지만 곧 이 도시에서 멀리, 아주 멀리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차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대학 동기이자 유일하게 연락을 유지하는 친구 이지은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괜찮아. 갑자기 심장이 철렁해서 너한테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어.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울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지은이는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고 늘 말했지만 나는 항상 민준을 변호하며 그가 단지 스트레스가 많을 뿐이라고,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그 집에서 나왔어. 말을 뱉고 나서야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정말 떠나왔다. 뭐라고? 무슨 일이야? 너 지금 어디야? 지은이의 목소리가 즉시 긴장으로 가득 찼다. 시어머니가 뺨을 때렸어.
내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민준 씨는 그냥 보고만 있었고 내 목소리는 갈라졌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세상에 그노망난 할망구가 드디어 손을 댔구나. 박민준 그 마마보이는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미친놈. 김서연, 넌 진작에 그 집구석을 나왔어야 했어. 차창 박내온 사인이 흐릿하게 번졌다.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었다.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기사님이 들을까봐 작은 소리로 말했다. 들어봐. 일단 떠난 건 잘한 거야. 지은이는 냉정을 되찾았다. 갈 곳은 있어? 돈은 충분하고? 예금 전부 가지고 나왔어. 이 말을 하며 죄책감이 들었지만 곧 당당해졌다. 그 돈에는 내 돈도 포함되어 있었다. 잘했어. 지은이는 놀랍게도 웃었다.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마. 그 집안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넌 지금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해. 호텔 예약해줄까? 아니, 이 도시를 떠나고 싶. 멀면 멀수록 좋아. 알았어. 어디로 가든 자리 잡으면 바로 연락해. 지은이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서연아, 넌 잘한 거야. 5년 전에 내가 널 그 결혼식장에서 끌고 나왔어야 했는데 전화를 끈 차 공항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요금을 지불하고 여행 가방을 끌고 터미널로 들어갔다. 거대한 전광판에는 곧 출발할 항공편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부산, 광주, 대구, 강릉, 그리고 제주도. 한 가지 생각이 나를 쳤다. 나는 어디든 갈 수 있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민준의 냉담함도 끝없는 집안일과 책임도 없는 곳으로. 이 생각은 나를 두렵게도 흥분되게도 했다. 손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항공사 카운터 직원이 걱정스럽게 나를 보았다. 내가 너무 오래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출발하고 표가 남아있는 항공편이 어디인가요? 30분 뒤에 제주도로 가는 비행편에 빈 좌석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그곳에는 햇살과 해변, 그리고 바다가 있었다. 이 도시에서 500km나 떨어져 있었다. 이코노미석 한 장 주세요. 탑승권을 받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현금을 많이 챙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스마트폰 뱅킹 앱에는 이체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이 떠 있었다. 5천만 원이 내 계좌에 안전하게 들어와 있었다. 이 돈이면 한동안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탑승 대기실에서 나는 차가운 생수 한 병을 사서 뺨에 댔다. 붓기는 좀 가라앉았지만 손자국은 여전히 선명했다. 옆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가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낯선 이의 관심에 코끝이 찡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다. 나는 사람들을 따라 탑승구로 향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박민준이었다. 화면에 뜬 여보라는 두 글자에 역겨움을 느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전원을 껐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심장이 반으로 찢어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절반은 떠남에 대한 해방감을, 다른 절반은 내가 너무 충동적이었는지 자문했다. 어쨌든 5년의 결혼 생활이었다. 하지만 창밖으로 구름 아래 도시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자 기묘한 평온함이 나를 감쌌다. 옳고 그름을 떠나 나는 이미 선택을 했다. 이제 나는 박씨 집안이 없는 곳으로 멀리 날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비행기는 새벽 1시가 넘어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휴대폰을 켜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다. 모두 박민준에게서 온 것이었다. 가장 최근 문자는 이랬다. 너 미쳤어? 돈 다 빼가고 당장 돌아와서 설명해. 나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다. 공항의 냉방이 너무 강해 몸서리를 쳤다. 그제야 내가 얇은 셔츠 한 장만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떠날 때 너무 서두른 나머지 외투도 입고 나왔다. 짐을 찾고 택시 승강장으로 갔다.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깨끗하고 너무 비싸지 않은 호텔로 가주세요.
차창 밖으로 제주의 야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가로등 아래 야자수 그림자가 흔들렸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알지 못했고 내가 박씨 집안의 며느리라는 사실도 몰랐다. 호텔 프런트 직원은 졸린 눈으로 룸키를 건네주며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방은 생각보다 좋았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바다를 향한 발코니도 있었다. 비록 지금은 창밖에 칠흑 같은 바다와 드문드문한 불빛뿐이었지만 나는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아 피로와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왼쪽 뺨은 붓기가 좀 빠졌지만 만지면 여전히 아팠다. 나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욕실 거울에 비친 나를 보았다. 눈 밑은 검고 입꼬리는 처져 있었다. 마치 피난민 같았다. 침대에 누워 억지로 재정 상황을 점검했다. 5천만 원은 나와 민준의 공동 재산이었다. 소득 비율로 따지면 나는 대략 2천만 원 정도를 기여했다. 이 돈으로 제주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먼저 살 곳이 필요했다. 휴대폰이 다시 밝아졌다. 민준의 문자였다. 김서연,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는 건 불법인 거 몰라? 나 얼마든지 널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분명 부부 공동 재산이었다.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었다. 그의 어머니가 나를 때릴 때는 왜 가정폭력이 불법이라는 생각은 안 했을까? 나는 답장했다. 이 돈은 내가 필요해서 가져왔어요. 이혼할 때 재산은 다시 분할하면 되잖아요. 보내고 나서 바로 전원을 껐다. 답장을 볼 용기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몹시 불안하게 잠이 들었다. 꿈에서 시어머니가 나를 쫓아다니며 때렸고 민주는 옆에서 냉담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새벽 4시에 깨어나 다시 잠들 수 없었다. 차라리 일어나 일출을 보기로 했다. 제주의 일출은 아름다웠다. 황금빛 햇살이 바다 위에 쏟아져 반짝이는 길을 만들었다. 나는 발코니에 서서 갑자기 눈물을 쏟았다. 이렇게 조용히 일출을 본 지가 얼마만인가? 결혼 후 매일 아침은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서둘러 출근하기 바빴다. 오전 9시 나는 용기를 내어 휴대폰을 켰다. 민준의 협박 문자 수십 통 외에 지은이의 메시지도 있었다. 자리 잡았어? 걱정되니까 소식 좀 줘. 나는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나는 무너져 내렸다. 5년간 쌓인 서름이 터진 댐처럼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 뺨 한 대, 민준의 냉담함, 그리고 결혼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잃어갔는지 지리멸렬하게 이야기했다. 세상에 서연아, 지은이의 목소리도 잠겨 있었다.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 넌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창피했어. 나는 흐느꼈다. 다들 내가 시집 잘 갔다고 생각했어. 민준 씨는 직업도 번듯하고 시댁도 형편이 좋으니까 내가 걔처럼 살고 있다고 어떻게 인정하겠어? 들어봐.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해. 내 사촌 언니 강지연 변호사가 이혼 전문이야. 당장 연락해 볼게. 아니,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다. 어쩌면 며칠 진정하면 괜찮아질지도 몰라. 김서연, 지은이가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그 여자가 널 때렸어? 박민준 앞에서.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야. 아직도 그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녀의 말은 내게 찬물을 끼얹었다. 그래, 나는 왜 첫 반응이 돌아가는 것이었을까? 그 뺨 한 대가 아직도 부족했단 말인가? 나 모르겠어. 일단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지은이가 목소리를 낮췄다. 지연 언니, 사람 좋아. 그냥 상담만 받아보는 셈쳐. 너 제주도에 있지? 언니 동기가 거기서 로펌하고 있거든. 재산 문제 봐줄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호텔 근처 카페에서 라떼와 샌드위치를 시켰다. 그제야 내가 거의 24시간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카페의 유리창에 내 모습이 비쳤다.
초췌하고 겁에 질려 있었고 왼쪽 뺨에는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젊은 여학생 하나가 나를 빤히 쳐다보자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오후에 지은이가 강지연 변호사의 연락처를 보내왔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다. 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논리정연했다. 서연 씨, 지은이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우선 아셔야 할 것은 시어머니의 행동은 이미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뺨 한 대였는데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뺨 한 대도 폭력입니다. 강 변호사는 단호했다.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 간의 폭행, 감금, 상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체적 침해를 가하는 행위는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서연 씨와 시어머니는 법적으로 가족 구성원 관계고요. 그녀의 말에 코끝이 찡했다. 그 뺨 한 대는 단순히 모욕이 아니라 불법 행위였다. 예금에 관해서는 강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분명 혼인 후 소득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합니다. 하지만 서연 씨가 가져온 것은 공동예금이지 남편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이혼 시 분할될 것이므로 지금 당장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던데요. 허세일 뿐입니다. 강 변호사는 냉소했다. 경찰은 이런 민사 분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연 씨가 안전이 걱정된다면 관할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자신감 넘치고 밝았던 김서연이 어쩌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만 시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지가 되었을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결국 말했다. 물론입니다. 강 변호사의 어조가 부드러워졌다. 우선 몸과 마음을 추스르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지은이가 그러는데 서연 씨 대학 때 총학생 회장이었다면서요? 아주 유능했다고. 네, 나는 멍해졌다. 총학생 회장. 그것은 마치 전생의 일 같았다. 결혼 후 5년 동안 나는 점점 더 위축되고 소심한 며느리가 되어 큰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그 유능한 김서연입니다. 강 변호사는 내 생각을 꿰뚫어 본 듯 말했다. 누구네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바닷가로 갔다. 짭짤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통증을 조금 앗아갔다. 강 변호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나 자신으로 살아보지 못했던가. 결혼식 날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시집가면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남편 잘 섬겨야 한다 고 말했다. 아무도 내게 나 자신을 잘 돌봐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자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박민준의 어머니, 나의 시어머니였다. 나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상상할 수 있었다. 이 철없는 거사, 우리 박씨 집안이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나는 받지 않았다. 몇 분 후 문자가 왔다. 김서연, 똑똑히 설명해. 민준이가 너 때문에 하루 종일 출근도 못했어. 걔 이제 막 팀장 된 거 몰라? 너 그렇게 이기적이야?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나를 찔렀다. 5년 동안 나는 거의 모든 자아를 포기했다. 좋아하던 책, 영화, 주말의 전시회, 친구들과의 모임, 모든 것을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버렸다. 이제 와서 겨우 약간의 존엄을 원했을 뿐인데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 나는 답장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는 전원을 껐다.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다. 창밖 제주의 야경은 휘황찬란했다. 이 낯선 도시가 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뺨 한 대가 나를 깨웠다는 것은 확실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존엄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 후 나는 제주시의 작은 원룸을 빌렸다. 강 변호사의 조언은 실용적이었다. 먼저 머물 곳을 찾고 최소 3개월은 계약해서 생각할 시간을 갖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했다. 아파트는 낡은 빌라였지만
깨끗하고 가격이 합리적이었다. 나는 김서연이라는 이름으로 계약했다. 마치 과거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 같았다. 짐을 풀면서 내가 가져온 물건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깨달았다. 옷 몇 벌, 세면도구, 노트북, 그리고 몇 가지 증명서.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내가 축적한 실물 재산은 놀라울 정도로 적었다. 하지만 지금 5천만 원의 예금은 내게 전례 없는 안정감을 주었다. 강 변호사는 이메일로 몇 가지 법률 자료를 보내주었다. 가정폭력의 정의, 이혼 절차, 재산 분할 원칙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읽을수록 내 처지가 명확해졌다. 그 뺨 한 대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장기간의 정신적 학대의 정점이었다.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세요. 강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다. 병원 상해 진단서, 문자, 녹음, 영상. 당신이 가정폭력을 겪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향후 법적 절차에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휴대폰을 뒤적이다가 나도 모르게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지난 2년간 나는 시어머니가 무리하게 트집 잡는 소리를 여러 번 몰래 녹음했고 심지어 한 번은 그릇을 던지는 영상도 찍어두었다. 당시에는 그저 자기 방어 본능이었는데 정말로 쓰일 줄은 몰랐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날 밤의 CCTV였다. 민준의 집 거실에는 방범용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제 그것은 시어머니가 나를 때리는 전 과정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그 영상을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을까? 대책을 고민하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김서연 씨 되십니까? 저는 심부름센터 장 실장이라고 합니다. 박민준 씨의 의뢰를 받고 찾고 있습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들이 심부름센터까지 동원했다니.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죠? 어제 이 번호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하셨더군요. 상대방의 말투는 평온했다. 박 선생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집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저 부부 싸움일 뿐이라고 하시더군요. 부부 싸움이라고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의 어머니가 저를 때린 것도 부부 싸움인가요? 박민준 씨에게 전해주세요. 저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만약 계속 저를 괴롭힌다면 접근금지 신청을 할 겁니다. 전화를 끊자 손이 떨려 휴대폰을 거의 잡을 수 없었다. 그들이 이렇게 빨리 나를 찾아내다니. 나는 즉시 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당황하지 마세요. 강 변호사는 냉정하게 분석했다. 심부름센터가 당신을 찾았다고 해서 그들이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안전해요. 제주는 그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요. 하지만 만일을 위해 내일 파출소에 가서 신고 접수는 해두세요. 다음 날 나는 관할 파출소를 찾았다. 당직 경찰관은 내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심각해졌다. 부인, 얼굴의 상처는? 나는 왼쪽 뺨을 만졌다. 멍은 거의 사라졌지만 자세히 보면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지난주에 맞았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고요. 상해 진단서 끊으시겠어요? 나는 망설였다. 진단서를 끊는 것은 공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였다. 나는 아직 이혼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일단은 괜찮습니다. 그냥 그들이 저를 괴롭힐 경우를 대비해 기록만 남기고 싶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세히 기록했다. 파출소를 나올 때 햇빛이 눈부셔 눈을 뜰 수 없었다. 신고 접수라는 이 행동은 하나의 분수령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참고 사는 며느리가 아니라 법으로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여성이었다. 원룸으로 돌아와 나는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5천만 원은 많아 보이지만 그냥 쓰기만 하면 금방 바닥날 것이다. 나는 일이 필요했다.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면서 나의 5년 경력이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시어머니가 항상 집안일을 핑계로 야근이나 출장이 필요한 기회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넌 할 수 있어.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대학 때는 우수 졸업생이었고 첫 직장에서도 일을 잘했다.
하지만 이력서의 공백기는 결혼을 위해 치른 대가를 상기시키는 상처 같았다. 이력서 10여 통을 보낸 후 나는 기분 전환을 위해 밖으로 나갔다. 원룸 근처 작은 공원에는 저녁 무렵 많은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에어로빅을 하는 아주머니들을 보며 문득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는 내 결정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엄마 눈에는 이혼은 창피한 일이었다. 이유가 무엇이든 사촌 언니가 이혼했을 때 분명 걔가 참지 못해서 그랬을 거야. 어느 집에 갈등이 없다고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휴대폰 진동이 내 생각을 끊었다. 이지은이었다. 서연아, 박민준이 나한테 연락했어. 네가 안 돌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더라. 공동재산 훔쳐갔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역시 그들은 쉽게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넌 뭐라고 했어? 꺼지라고 했지? 지은이는 분노의 이모티콘을 보냈다. 근데 지연 언니가 그러는데 네가 먼저 경찰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게 좋겠대. 선수를 치라는 거지? 강 변호사의 조언은 타당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파출소를 찾아 신고를 접수했던 경찰관에게 재산 상황을 설명했다. 부부 공동재산 분쟁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하지만 신변 안전에는 문제 없으시죠? 그들이 협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은 전화와 문자뿐이에요. 만약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경찰관은 내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이건 한국 여성 이전화 연락처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여성 이전화. 이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가정폭력 피해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꼬리표는 너무 무겁고 치욕스러웠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나 자신조차 마주할 용기가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처지를 이해해주길 바라겠는가. 파출소를 나와 나는 여성이 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서연 씨, 잘하셨어요. 폭력적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지금은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이 간단한 질문에 나는 순간 눈물을 쏟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게 안전한지 물어봐 주었다. 시댁에서는 항상 조마조마했다. 무슨 일을 잘못해서 시어머니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민준이 차가운 얼굴을 할까봐. 지금은 안전해요.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우셔도 괜찮아요. 그 상담원은 조용히 말했다. 서연 씨 같은 많은 여성분들이 울지 못해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상담은 거의 1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녀는 내게 심리 상담 그룹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고 여성 친화적인 기업 몇 군데의 채용 정보도 제공해 주었다. 많은 회사들이 가정폭력 상황에 놓인 여성들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공백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다. 어쩌면 시댁을 떠난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밤에 강 변호사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유능해 보이는 여성이었다. 서연 씨, 박민준이 변호사를 통해 저한테 연락했어요. 네? 제가 변호사님을 선임한 건 어떻게 알고요?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몰라요. 강 변호사는 웃었다. 그쪽 변호사가 제 동료에게 연락해서 아내가 돈 들고 가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상담했대요. 제 동료가 얘기를 듣자마자 당신인 걸 짐작하고 저한테 넘겨줬죠. 제가 돈 들고 도망갔다고 했다고요? 나는 화가 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우리 공동 재산인데 흥분하지 마세요. 강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건 그들이 제발 저리다는 증거예요. 제가 비공식적인 경로로 당신이 가정폭력으로 맞고소할 수 있다는 정보를 흘렸더니 태도가 바로 부드러워졌어요. 그들이 겁을 먹었다고요? 당연하죠. 강 변호사는 냉소했다. 가정폭력이 사실로 인정되면 이혼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박민준의 사회적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겁니다.
이제 막 팀장으로 승진했다면서요? 대기업 임원들은 부정적인 뉴스를 아주 싫어하죠. 그랬구나. 그들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체면과 지위만 신경 썼던 것이다. 이 깨달음은 나를 아프게도 동시에 후련하게도 했다. 강 변호사님, 저 거실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싶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때리는 장면이 찍혔을 거예요. 강 변호사의 눈이 빛났다. 아주 좋아요. 그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확보할 방법이 있나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볼 수 있어요. 집에 도둑이 든 것 같다고 CCTV를 확인해야 한다고요? 똑똑하시네요. 강 변호사는 칭찬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섣불리 움직였다가 들키면 안 됩니다. 통화가 끝난 후 나는 발코니에 서서 야경을 보았다. 제주의 밤은 따뜻하고 습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이 낯선 도시는 조금씩 나의 피난처이자 나의 재생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김서연, 넌 할 수 있어. 5년의 결혼 생활도 널 무너뜨리지 못했잖아. 그 뺨 한 대가 널 깨웠어. 이제 잃어버렸던 너 자신을 되찾을 시간이야. 강 변호사의 전략은 효과가 있었다. 3일 후 박민준에게서 부드러운 어조의 문자가 왔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할까? 엄마도 잘못했다고 하셔.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하시고. 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일을 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녀가 진심으로 사과할 리가 없었다. 5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은 남의 문제였다. 됐어요. 나는 짧게 답했다. 저에겐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곧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민준이라는 것을 알았다. 역시 전화를 받자 그의 억눌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엄마가 사과까지 한다는데 뭘 더 바라는 거야? 뭘 더 바라냐고요?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모욕당하지 않고 맞지 않고 사는 삶을 바라는 게 그렇게 과한가요? 그건 그냥 순간적인 실수였어. 어느 집에 갈등이 없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너 때문에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동료들은 아내 어디 갔냐고 묻고 엄마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셔.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고요? 나는 냉소했다. 저를 때릴 때는 아주 기운 넘치시던데요. 김서연, 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너 진짜 좋게 말할 때 말 들어. 돈 돌려주고 당장 집으로 돌아와. 그럼 이 일은 없던 걸로 해줄게. 그렇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나는 반문했다. 경찰에 신고해요? 심부름센터를 고용해요? 아니면 제주까지 와서 저를 잡아갈 건가요? 전화기 저편이 몇 초간 침묵했다. 너 어떻게 알았어? 심부름센터. 민주는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했다. 당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더 이상 저와 제 친구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폭력 증거를 공개할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저를 때리는 영상까지 포함해서요. 이것은 허세였다. 나는 아직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무슨 영상? 민준의 목소리가 즉시 변했다. 거실 CCTV에 아주 선명하게 찍혔더라고요. 나는 일부러 모호하게 말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박 팀장님. 회사에서 당신 어머니가 폭력 성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좋아할까요? 전화를 끊자 손이 떨려 휴대폰을 거의 잡을 수 없었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민준에게 정면으로 맞선 것이었다. 5년간 쌓인 분노와 서름이 화산처럼 폭발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역시나 다음 날 정오 원룸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보니 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문 밖에 서 있었다. 둘 다 어두운 표정이었다. 내 피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들이 제주까지 쫓아왔다니. 서연아, 문 열어. 우리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민준이 문을 세게 두드렸다.
할 얘기가 있으니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나는 뒷걸음질 치며 즉시 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들이 제 숙소를 찾았어요. 지금 문 밖에 있어요. 문 열지 마세요. 강 변호사가 즉시 말했다. 녹음부터 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제주의 동료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바로 가도록 할게요. 나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문가로 갔다. 박민준 씨 돌아가세요. 당신들 보고 싶지 않아요. 김서연,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네가 배짱이 두둑해졌구나. 감히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들고 튀어? 문 열어. 안 그러면 이 빌라 전체에 네가 얼마나 파렴치한 도둑년인지 소문낼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분명 이웃들에게 들렸을 것이다. 옆집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한 남자가 무슨 일이세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다. 아닙니다. 그냥 부부싸움이라서요. 민주는 다른 사람에게는 즉시 온화한 목소리로 바뀌었다.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문 밖을 향해 말했다. 최순자 여사님, 저희 집 거실에서 제 뺨을 때릴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생각 못 하셨나요? 무슨 헛소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내가 언제 널 때렸다고 그래. 네가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그런 거지? 거실에 CCTV 있어요. 나는 렁징하게 말했다.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서 다 같이 감상해 볼까요? 문 밖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 허세가 다시 한번 먹혔다. 그들은 내가 정말 영상을 가졌는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감히 모험을 할 수는 없었다. 서연아, 민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적어도 들어가서 얘기라도 하게 해줘. 엄마도 정말 잘못했다고 하셔. 됐어요.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제발 돌아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 좋지?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다. 경찰한테 네가 돈 훔친 꼴이나 보여주자고. 그때 엘리베이터가 딩소리를 내며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걸어 나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누가 신고했죠? 알고 보니 강 변호사의 제주 동료가 이미 경찰에 연락한 것이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즉시 문을 열었다. 경찰관님, 제가 신고했습니다. 이 2사람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경찰은 나를 보고 다시 민준 모자를 보았다. 2분은 무슨 관계십니까? 제 아내입니다. 민준은 즉시 혼인관계 증명서를 꺼냈다. 그걸 항상 가지고 다녔다니 그냥 사소한 부부 갈등입니다. 이분들이 제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파출소에서 받은 신고 접수 기록을 꺼냈다. 제가 이전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기록입니다. 경찰의 표정이 즉시 심각해졌다. 그는 내 신고 기록을 꼼꼼히 살폈다. 박민준 씨, 그리고 이 여사님, 일단 돌아가십시오. 만약 다시 괴롭히는 행위가 있을 시 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우리 집 돈을 훔쳤어요. 시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나를 가리켰다. 그건 민사 분쟁입니다. 경찰은 동요하지 않았다. 분쟁이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하지만 남의 집에 무단으로 찾아와 괴롭히는 것은 안 됩니다. 결국 경찰의 감독하에 민준과 시어머니는 떠나야 했다. 떠나기 전 민준은 나를 아끈하게 쳐다보며 입모양으로 두고 가라고 말했다. 문을 닫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다. 너무 위험했다. 만약 강 변호사가 미리 조치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들에게 강제로 끌려갔을지도 모른다. 휴대폰이 울렸다. 강 변호사였다. 서연 씨, 괜찮아요? 제 동료가 경찰이 처리했다고 하더군요. 네. 내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그들은 갔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강 변호사는 렁징하게 말했다. 그러니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혼, 그 단어가 마침내 입 밖으로 나왔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강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제가 알아보니 박민준 씨가
최근에 큰 프로젝트를 따내려고 경쟁 중이더군요. 회사에서 그의 이미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 압박을 가한다면 그걸 이용해서 그가 이혼에 동의하도록 만들자는 말씀이신가요? 나는 조금 망설였다.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서연 씨, 강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이미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당신을 미행했고 다른 지역까지 찾아와 당신을 괴롭혔으며 당신을 절도범으로 몰았어요. 아직도 뭘 망설이시는 거죠? 그녀가 옳았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마음 약해져서는 안 되었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할게요. 이후 며칠 동안 나는 강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정식으로 법원에 이혼 소송과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동시에 지은이를 통해 민준의 경쟁사 측에 접촉했다. 그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 단지 그가 계속 나를 괴롭히면 가정폭력 사건이 알려질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했을 뿐이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다. 민준의 변호사가 곧 강 변호사에게 연락해 원만하게 협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분노를 자아냈다. 내가 임의로 이체한 5천만 원을 돌려주면 내 행동을 문제 삼지 않고 평화롭게 이혼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꿈도 크네요. 강 변호사가 전화로 냉소했다. 그들에게 전하세요. 5천만 원은 부부 공동재산이며 당신에게는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가정폭력 정황에 따라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한편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시댁이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다. 아내 신분으로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 CCTV를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운 좋게도 당직은 나를 모르는 신입 직원이었다. 그는 흔쾌히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 영상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손을 치켜들었고 어떻게 한 방에 나를 바닥에 쓰러뜨렸는지, 민준이 어떻게 제자리에 앉아 무관심하게 지켜보았는지, 화면 속 쓰러지는 내 모습을 보자 그 굴욕과 고통이 다시 한번 밀려왔다. 손님, 괜찮으세요? 경비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제야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나는 재빨리 USB에 그 영상을 복사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이 영상은 나의 핵무기가 되었다. 강 변호사는 그것을 결정적인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고 동시에 민준의 변호사에게 넌지시 암시했다.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영상이 회사 고위층의 이메일함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압박 속에서 민준은 마침내 협상 테이블에 앉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협상 전날 나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엄마였다. 집을 나온 후 나는 엄마에게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짧은 문자 한 통만 보냈었다. 지금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했다. 서연아, 박서방네 집에서 네가 돈 들고 도망갔다고 시어머니를 가정폭력으로 무고했다고 하던데 사실이니?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역시 시댁이 여론전을 시작한 것이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최대한 평온하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전화기 저편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너 확실하니? 뺨 한 대 가지고 이혼까지 할 필요가 있니? 부부싸움 안 하는 집이 어디 있다고? 엄마,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때렸고 민준 씨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제가 떠나지 않았다면 다음에는 더 심한 폭력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유는 너무 창피하잖아. 엄마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너 앞으로 어떡할래?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체면보다 제 목숨이 더 중요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만약 저를 지지해 주실 수 없다면 적어도 반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마주한 것은 시댁과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이혼 여성에 대한 사회 전체의 편견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압박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나는 더욱 나 자신을 위해 싸워야 했다.
협상 당일 나는 가장 격식 있는 정장을 입고 옅은 화장을 했다. 강 변호사는 일부러 서울에서 나라와 나와 동행해 주었다. 기억해요.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 그녀가 당부했다.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오직 조건만 이야기할 겁니다. 회의실에는 민준과 시어머니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달 만에 본 민준은 많이 초췌해 보였고 눈 밑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뚜렷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상징적인 보랏빛 투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암울했다. 서연아, 민준이 상처받은 척 연기했다. 우리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박민준 씨, 강 변호사가 그의 말을 바로 끊었다. 우리는 오늘 이혼 조건을 논의하러 왔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주시죠. 민준의 변호사는 중년 남성이었고 승리를 자신하는 듯한 태도였다. 저희 조건은 간단합니다. 김서연 씨가 공동예금 5천만 원을 반환하고 다른 재산 요구를 포기하면 박민준 씨는 이혼에 동의할 것입니다. 나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다. 그들은 내가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 변호사는 당황하지 않고 노트북을 열어 그 CCTV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내 뺨에 날아와 꽂히고 내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이건 조작이야. 그녀가 소리쳤다. 법원 감정 결과 완벽하게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렁징하게 말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이것은 명백한 폭행입니다. 게다가 박민준 씨의 장기적인 정신적 학대까지 고려하면 제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신적 학대라고? 민준이 냉소했다. 무슨 증거가 있는데? 강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지난 2년간 김서연 씨가 녹음한 42개의 음성 파일입니다. 시어머님의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 그리고 박민준 씨가 여러 차례 이혼을 위협하며 빈털터리로 만들겠다고 한 녹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놀라서 강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내가 시어머니가 화낼 때 녹음한 적은 있지만 체계적으로 정리한 적은 없었다. 강 변호사가 사람을 시켜 내 휴대폰에서 모든 관련 파일을 복구한 것이 틀림없었다. 민준의 변호사는 자료를 보고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는 민준과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 나눈 뒤 헛기침을 했다. 아무래도 조건을 다시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시간의 협상 끝에 우리는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예금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내게, 2천만 원은 민준에게 돌아갔다. 혼인 후 재산, 주로 민준 명의의 오피스텔은 법적 원칙에 따라 분할하기로 했다. 이혼 절차는 3개월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회의실을 나올 때 민준이 내 팔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변했어. 예전에 너는 이렇게 모질지 않았는데.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예전에 김서연은 당신 어머니의 그 뺨 한 대에 맞아 죽었어. 건물을 나오자 제주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강 변호사가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요. 이건 첫걸음일 뿐이지만 아주 좋은 시작이에요. 그렇다. 이건 첫걸음일 뿐이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새로운 삶의 구축. 아직 갈 길이 멀었다. 하지만 지금 햇살 아래 서서 나는 처음으로 숨쉬는 것이 이렇게 상쾌하게 느껴졌다. 나는 마침내 박씨 집안의 며느리가 아닌 다시 김서연으로, 오직 나 자신의 김서연으로 돌아왔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지 일주일 후 나는 첫 번째 면접 통보를 받았다. 신생 광고회사에서 AE, 어카운트 엑세큐티브를 모집한다는 공고였다. 나는 이틀 동안 준비하며 5년간의 경력 중 가장 빛나는 프로젝트들을 다시 정리했다. 면접 당일 나는 깔끔한 흰색 셔츠와 검은색 슬랙스를 입었다. 더 이상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얌전한 스타일이 아닌 세련된 오피스룩이었다. 거울 속 여자는 눈빛이 단호했고 턱을 살짝 치켜들고 있었다. 한 달 전에 그 위축된 며느리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김서연 씨, 이력서를 보니 거의 1년의 공백기가 있네요. 면접관은 40대 남성이었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강 변호사와 지은이는 모두 이혼과 가정폭력 사실을 숨기라고 조언했다. 직장에서 여성 피해자를 차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저는 가정폭력을 겪었고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3명의 면접관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나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지만 억지로 시선을 마주했다.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유감입니다. 여성 면접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나는 동정을 받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 경험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장에서의 도전은 그에 비하면 훨씬 쉽게 대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뜻밖에도 나의 솔직함은 그들의 존중을 얻은 것 같았다. 면접이 끝난 후 인사팀 직원은 심지어 개인적으로 내게 여성이 전화 연락처를 주며 회사의 여직원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했다. 이틀 후 나는 합격 통지를 받았다. 직책은 신입 AE였고 급여는 높지 않았지만 제주에서 생활하기에는 충분했다. 무엇보다 이것은 내 삶을 재건하는 첫걸음이었다. 입사 서류를 준비하던 중 강 변호사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다. 서연 씨, 박민준의 어머니가 친척들 사이에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당신이 동료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고 시댁돈을 들고 튀었다고요. 뭐라고요? 나는 화가 나 온몸이 떨렸다. 어떻게 그렇게 흑백을 전도할 수 있죠? 더 심각한 건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심각했다. 그 여자가 언론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기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제 사무실에 전화해서 돈 들고 도망간 며느리 사건에 대해 묻더군요. 언론. 눈앞이 캄캄해졌다. 만약 이게 공개적으로 보도된다면 새로운 직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선수를 쳐야 합니다. 강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일을 키우고 싶어 하니 우리는 더 큰 목소리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인터뷰에 응할 의향이 있나요? 가정폭력 생존자의 신분으로요. 나는 침묵했다.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낯선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침묵이야말로 가해자가 가장 바라는 것이 아니던가. 네, 할게요. 나는 결국 말했다. 하지만 제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해요. 강 변호사는 곧 권위 있는 여성 전문 매체와의 인터뷰를 주선했다. 이지영 기자는 30대 여성이었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질문은 날카로웠다. 서연 씨, 겪으셨던 가정폭력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뺨에 멍든 사진 다행히 파출소에서 찍어두었다. CCTV 영상 일부, 그리고 시어머니가 욕설하는 녹음 파일을 보여주었다. 이 기자의 표정은 점점 더 충격으로 변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하네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왜 5년이나 참고 계셨나요? 이 질문이 나를 찔렀다. 처음에는 언어폭력뿐이었어요. 그냥 참고 넘기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깨진 항아리보다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뺨 한 대가 저를 깨울 때까지요. 다음번에는 더 심한 폭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뷰가 공개된 후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다. 그 뺨 한 대 이후 나는 마침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라는 제목의 기사는 여러 매체에 의해 전제되었다. 내 휴대폰은 모르는 번호로 불이 났고 지지자도 있었지만 가정의 도리를 모르는 여자라고 욕하는 낯선 사람도 있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새 회사의 대표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다. 김서연 씨, 당신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회사 임원진 회의 결과 당신을 전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률적이든 다른 도움이든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나는 전화기를 붙들고 감동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낯선 도시에서 나는 이렇게 따뜻한 선의를 받게 될 줄이야.
그러나 시댁의 반격은 빠르고 거셌다. 이틀 후 가정폭력 라쇼몽, 시어머니가 본 며느리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 포털 사이트에 실렸다. 기사 속에서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는 눈물로 내가 얼마나 불효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는지 호소했으며 심지어 내가 남자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암시했다. 가장 악독한 것은 그 뺨은 내가 먼저 노인을 밀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기사 아래 댓글 창은 난리가 났다. 많은 사람들이 내 동기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나를 페미니스트, 관심종자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내 새 회사를 신상털기하여 공식 SNS에 나를 해고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남겼다. 나는 원룸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기계적으로 악플들을 읽었다.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다. 강 변호사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을 힘이 없었다. 지은이는 보지 마. 인터넷 악플러들은 아무것도 몰라. 라는 메시지를 수십 통 보냈다. 하지만 가장 아픈 칼날은 엄마에게서 왔다. 그녀는 가족 단톡방의 현대 여성은 왜 점점 더 참을성이 없어지는가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네가 얼마나 큰 망신을 시켰는지 좀 봐라. 온 가족이 다 창피하다라고 말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발코니로 나갔다. 5월의 제주는 이미 무더웠다. 땀과 눈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렀다. 나는 내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참고 살아야 했을까? 어쩌면 그 뺨 한 대는 정말 별것 아니었을까? 어쨌든 수많은 여성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보니 낯선 남자가 문 밖에 서 있었다. 35세 정도로 보였고 캐주얼 정장을 입고 손에는 해바라기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누구세요? 나는 경계하며 문을 열지 않았다. 김서연 씨, 안녕하세요. 저는 한태호라고 합니다. 서연 씨의 새 회사 마케팅팀 팀장입니다. 남자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그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게 했다. 회사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보라고 저를 보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한태호 팀장은 꽃다발을 건넸다. 동료들의 작은 마음입니다. 모두 서연 씨의 용기에 감탄하고 있어요. 나는 꽃을 받아들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억지로 들어오려 하지 않고 그저 문가에 서 있었다. 사이버 불링은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악플러들은 진실을 전혀 모릅니다. 회사는 전적으로 당신을 지지합니다. 만약 홍보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인맥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왜 저를 도와주시죠? 저는 이제 막 채용되었고 아직 일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모든 여성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으니까요. 한태우 팀장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리고 대표님 여동생분도 가정폭력 피해자였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랬구나.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오직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이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한태호 팀장은 명함을 남기고 떠났지만 그 해바라기는 한 줄기 햇살처럼 내 어두운 세계를 비춰주었다. 나는 휴대폰을 켜고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 씨, 천만다행이네요. 강 변호사는 안도하는 듯했다. 경찰에 실종 신고할 뻔했어요. 들어요. 그 인터넷 악플러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법이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이미 우리의 반소를 접수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첫 재판이 열립니다. 하지만 그 루머들은 우리에겐 증거가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단호했다. 그리고 제가 몇몇 주요 언론사와 접촉했는데 그들이 사건의 전모를 보여주는 심층 보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여론전 우리는 지지 않을 겁니다. 강 변호사의 제안에 따라 나는 소셜미디어에 짧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일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인터넷상의 여러 의견에 대해 저는 진실은 햇빛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증거는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법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모든 당사자, 특히 제 가족과 동료들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연. 성명서가 발표된 후
뜻밖에도 많은 공유와 지지를 받았다. 많은 낯선 여성들이 자신의 가정폭력 경험을 공유하며 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반가정폭력연대라는 공익단체는 심지어 자발적으로 연락해 그들의 캠페인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민준 측은 혼란에 빠진 듯했다. 강 변호사는 그의 회사 고위층이 이 논란을 주시하고 있으며 사적인 일을 원만히 처리하라고 완곡하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미투 시대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추문은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 3일 전 나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민준의 사촌 동생 박지혜였다. 그녀는 항상 내게 비교적 친절했고 가끔 개인적으로 나를 위로해주곤 했다. 서연 언니,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큰어머님이 지금 모든 친척을 동원해서 법정에 방청하러 오라고 하고 있어요. 판사에게 누가 피해자인지 보여줘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좀 사실이 아닌 자료들도 준비하셨어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자료? 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결혼 생활 중에 무책임했다고, 심지어 언니가 스스로 별일 아닌 일에 예민하게 굴었다고 인정했다는 가짜 대화 기록까지 만드셨어요. 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저는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큰어머니 USB에 있는 자료들을 몰래 복사했어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너 왜 날 도와주는 거야? 저희 엄마도 가정폭력 피해자였거든요. 지혜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평생 참고 사셨어요. 작년에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임종 직전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떠날 용기가 없었던 것이라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은 후 지혜는 암호화된 방식으로 그 소위 증거라는 것들을 보내왔다. 강 변호사는 그것을 보고 분노하면서도 흥분했다. 이 위조된 자료들이야말로 그들이 위증을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판사님들은 이런 행위를 가장 혐오하시죠. 재판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은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나의 재산 분할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존엄을 건 싸움이었다. 나는 발코니에 서서 제주의 야경을 보았다. 이 도시는 나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목격했고 나의 재탄생도 목격할 것이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한태우 팀장의 메시지였다. 내일 힘내요. 회사 전체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한 문장이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렇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강지연 같은 변호사가 있었고 이지은 같은 친구가 있었고 회사 동료들의 이해가 있었으며 수많은 낯선 여성들의 지지가 있었다. 그 뺨 한 대가 나의 결혼을 박살냈지만 잠자고 있던 나의 용기를 깨웠다. 내일 법정에서 보자. 법원 앞은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붐볐다. 나는 강 변호사가 추천한 옅은 회색 정장을 입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게 전문적이고 신뢰감 있어 보이도록. 한태우 팀장과 인사팀장이 특별히 휴가를 내고 나와 동행하며 양옆에서 보호벽처럼 서주었다. 김서연 씨, 오늘 재판에 자신 있으십니까? 한 여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다. 법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믿습니다. 나는 강 변호사가 미리 알려준 대로 대답하고 빠르게 법정 입구로 향했다. 그때 뒤에서 소란이 일었다. 박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도착했다. 주변에는 10여 명의 친척들이 둘러싸고 있어 기세가 등등했다. 시어머니는 검은 옷을 입고 가슴에는 흰 꽃을 달아 마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 같았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 이 배은망덕한 여자예요. 우리 박씨 집안이 얘한테 뭘 잘못했다고. 기자들은 즉시 카메라를 돌려 그녀에게 몰려들었다. 박민주는 정장을 차려입고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배신당한 좋은 남편인 척했다. 그는 나를 힐끗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의 증오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신경 쓰지 마세요. 강 변호사가 내 팔을 잡았다. 기억해요. 오늘의 핵심은 판사님이지 여론이 아니에요. 법정 안은 장엄하고 조용했다. 내 심장은 갈비뼈를 뚫을 듯이 뛰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명백히 두 파로 나뉘어 있었다. 박씨 집안의 친척들과 나를 지지하는 동료들, 여성이 전화 관계자들이었다.
뜻밖에도 맨 뒷줄에는 나를 인터뷰했던 이지영 기자가 앉아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서기의 목소리가 울렸다. 판사는 50대 여성으로 표정이 엄숙하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녀는 빠르게 사건 파일을 훑어본 후 고개를 들어 양측을 보았다. 본 사건은 가정폭력, 이혼 소송입니다. 원고 김서연 씨는 피고 박민준 씨 및 그의 모친 최순자 씨의 가정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판결 및 재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가정폭력을 부인하고 원고가 부부 공동재산을 무단으로 이체했다고 반소했습니다. 양측 모두 위주장을 확인하십니까? 확인합니다. 강 변호사와 내가 동시에 말했다. 확인합니다. 박민준과 그의 변호사가 대답했다. 원고 측부터 진술하십시오. 판사가 우리를 보았다. 강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힘찼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 김서연 씨는 박민준 씨와 5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피고 및 그의 모친으로부터 장기간 정신적 학대와 신체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작년 12월 7일 저녁 사소한 다툼 끝에 피고의 모친 최순자 씨가 공개적으로 제 의뢰인의 뺨을 때려 안면부 연조직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CCTV 영상으로 증명됩니다. 법정 프로젝터에 그 영상이 재생되었다. 여러 번 보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뺨을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자 나는 여전히 몸을 떨지 않을 수 없었다. 방청석에서 놀라움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폭력 행위의 정점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강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지난 2년간 제 의뢰인은 피고 모친의 장기적인 언어폭력과 정신적 학대를 기록한 42개의 음성 파일을 비밀리에 녹음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가장 대표적인 녹음 몇 개를 재생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애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내 부모는 널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버릇이 없어? 한 번만 더 말대꾸하면 민준이 시켜서 너 쫓아낼 줄 알아. 녹음 속에서 민준의 목소리는 가끔 들렸지만 어머니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엄마 말이 맞아. 네가 너무 철이 없어 떠치라고 동조하곤 했다. 재생이 끝나자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다. 판사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다. 피고 측, 할 말 있습니까? 박민준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 녹음과 영상은 단편적이고 자의적으로 편집된 것입니다. 제 의뢰인 최순자 여사께서는 당시 감정이 격해졌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원고가 장기간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정신적 학대라는 것은 일반적인 고부 갈등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인 갈등이라고요? 강 변호사가 냉소했다. 그렇다면 피고 측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것은 김서연 씨의 지난 3년간의 진료 기록입니다. 불안장애와 우울증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정신과 의사는 이러한 증상이 장기간의 가정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판사는 의료 기록을 꼼꼼히 살폈다. 피고 측 원고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박민준의 얼굴이 변했다. 걔가 저한테 말한 적 없어요. 제가 말할 때마다 당신은 제가 유난 떤다고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나는 참지 못하고 일어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 여자들 다 그렇게 산다는데 왜 너만 못 견디냐고 했잖아요. 정숙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원고는 변호인을 통해 발언하십시오. 강 변호사는 나를 안심시키듯 손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재판장님, 저희에게는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피고 측이 재판 전에 제출한 소위 원고의 정신이 불안정하다는 증거 자료들은 기술 감정 결과 명백한 위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기술 전문가의 감정 보고서를 제시하며 그 대화 기록에 타임스탬프가 수정되었고 일부 내용은 짜깁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이것은 심각한 위증 행위입니다. 판사가 엄격하게 박민준의 변호사를 보았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변호사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재판장님, 그 자료들은 저희 의뢰인이 제공한 것이고 저희는 단지 제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즉,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이군요. 판사가 차갑게 물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박민준이 갑자기 일어섰다. 재판장님, 발언을 요청합니다. 허락을 받은 후 민준은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갑자기 지극히 성실하게 변했다. 서연아, 나와 엄마가 잘못한 점이 있다는 거 인정해. 하지만 5년의 결혼 생활, 조금도 그리운 점이 없었어? 그날 엄마가 널 때린 건 잘못했지만 이미 뉘우치고 계셔. 우리 집에 가서 다시 잘 살아보자. 응? 이 갑작스러운 참회에 나는 멍해졌다. 한때는 이런 말투에 마음이 약해지고 어쩌면 그가 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역겨움만을 느꼈다. 이것은 법정에서의 연기에 불과했다. 박민준 씨,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5년 동안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알아요? 당신 어머니가 나를 모욕할 때마다 당신은 항상 그분 편에 섰어요. 내가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당신은 그게 내 문제라고 했어요. 그 뺨 한 대가 나를 깨웠어요. 이건 결혼이 아니라 노예 생활이었어요. 방청석이 술렁였다. 판사가 몇 번 의사봉을 두드리고 나서야 질서가 회복되었다. 재판장님, 강 변호사가 사실을 말했다. 제 의뢰인은 이 결혼에 대해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저희는 법원이 이혼을 판결하고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15분간의 휴정 후 판사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표정은凝重했다. 본 법정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가정폭력 사실의 존재를 충분히 증명한다고 판단합니다. 피고 측은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증 혐의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법정이 별도로 처리하겠습니다. 결혼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본 법정은 이혼을 허가합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5년의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판사가 말을 이었다. 가정폭력의 정황 및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입은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여 본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공동예금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원고에게, 2천만 원은 피고에게 귀속됩니다. 혼인 후 구입한 공동재산인 오피스텔은 시가에 따라 분할하되 원고가 45%, 피고가 55%의 지분을 갖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 강 변호사가 내 손을 꽉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이겼어요. 하지만 판사는 아직 말을 마치지 않았다. 피고 모친 최순자 씨의 가정폭력 행위에 관하여 본법정은 별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발부하여 6개월간 원고에게 접근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법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선고가 끝나자 법정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박민준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 갑자기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김서연, 이 배은망덕한 여자야. 우리 집안 아니었으면 네가 뭔데? 더 끔찍한 것은 시어머니 최순자였다. 그녀는 친척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내 앞으로 달려왔다. 이 천박한 년, 넌 천벌 받을 거야. 내 아들이 팔자에도 없는 너 같은 걸 만나서. 법원 경위들이 재빨리 그녀를 막았지만 그녀의 비명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혼하면 끝일 것 같아? 내가 너 제주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할 거야. 직장도 못 구하게 하고 너를. 정숙, 판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최순자 씨, 지금 당신의 행동은 법정 질서 문란 및 협박에 해당합니다. 본 법정이 당신에게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해야겠습니까? 경위들의 위압에 시어머니는 마침내 입을 다물었지만 그 두 눈의 증오는 내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기자들은 이 장면을 미친 듯이 촬영했다. 내일 각 언론사의 헤드라인이 정해졌다. 법정을 나오자 햇살이 눈부셔 눈을 뜰 수 없었다. 강 변호사는
기자들을 상대하느라 바빴고 한태우 팀장은 나를 보호하며 빠르게 자리를 떴다. 그때 나는 익숙한 모습을 보았다. 엄마가 법원 입구 계단에 서서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엄마, 나는 놀라서 걸음을 멈췄다. 어떻게 오셨어요? 박서방네 집에서 연락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오늘 네 실체를 폭로하는 날이라고 하더구나. 그런데 내가 듣고 본 것은 그녀는 목이 메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 몰랐어. 5년 만에 처음 듣는 엄마의 사과였다. 나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고 그녀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모든 서름, 두려움, 분노가 그 순간 터져 나왔다. 집에 가자, 아가. 엄마가 내 등을 가볍게 어루만졌다. 엄마가 데리고 갈게. 집. 나는 고개를 들어 한때 나를 실망시켰던 이 여인을 보았다. 문득 깨달았다. 집은 나를 때리고 욕하는 그 건물이 아니었고 그 혼인관계 증명서에 묶인 관계도 아니었다. 집은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곳이었다. 그곳이 어디에 있든 엄마, 저 지금은 못 돌아가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저 제주에서 새 직장도 구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주 보러 갈게요. 엄마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컸구나. 엄마보다 낫다. 제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창밖의 운해를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이 소송은 이겼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삶을 재건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사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다. 한태우 팀장이 내 옆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회사에서 일주일 휴가를 줬어요. 푹 쉬어요. 돌아오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나는 감사히 차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회사 지원이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은 한태우 팀장이 잠시 망설였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회사 정책, 제가 제안한 거예요. 제 여동생이 당신처럼 운이 좋지 못해서 제때 떠나지 못했거든요. 나는 그제야 그가 왜 내게 특별히 잘해주었는지 이해했다. 모두 각자의 사연과 상처가 있는 것이다.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처럼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햇살이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미래의 길이 순탄치 않을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계속 나아갈 용기와 힘이 있었다. 그 뺨 한 대에 쓰러졌던 김서연은 과거에 남았다. 지금 일어선 것은 완전히 새로운 나였다. 법원 판결 후 셋째 날, 나는 정식으로 새 회사에 입사했다. 인사팀은 특별히 작은 환영회를 열어주었다. 동료들은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했고 아무도 그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존중과 지지를 읽을 수 있었다. 마케팅팀 한태우 팀장은 나에게 사무실을 구경시켜 주었다. 여기가 서연 씨 자리예요. 그는 창가 자리를 가리켰다. 우리 팀은 현재 6명인데 다들 젊고 잘 지내요. 나는 새 컴퓨터와 사무용품을 만지며 오랜만에 직업적인 자부심을 느꼈다. 5년간의 가정생활로 세상과 단절되어 나는 직장에서의 성취감을 거의 잊고 살았다. 오후 3시에 고객 PT가 있어요. 먼저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해 보세요. 한태우 팀장은 내게 파일을 건넸다. 긴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참관만 하는 거니까. 나는 파일을 펼치고 즉시 매료되었다. 이것은 여성 건강 브랜드의 홍보 프로젝트였고 그 콘셉트는 바로 자신의 주인이 되자였다. 지금의 내 상태와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이른 내 삶에 다시 리듬과 의미를 부여했다. 낮에는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저녁에는 가끔 동료들과 어울렸으며 주말에는 해변을 산책하거나 강 변호사가 추천한 심리 상담 그룹에 참여했다. 뺨의 멍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후 나는 박민준에게서 첫 번째 분할금, 예금 2천만 원과 위자료 1천만 원을 받았다. 오피스텔 분할은 더 복잡했다.
강 변호사가 감정평가사와 중개사를 찾아주었고 결국 매각 후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민준 측도 이 방안에 동의했다. 그는 지금 이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어 할 거예요. 강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다. 회사 고위층의 인식이 나빠져서 프로젝트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나는 통쾌해야 마땅했지만 이상하게도 옅은 연민만이 느껴졌다. 박민주는 영원히 그의 어머니의 꼭두각시일 것이고 나는 적어도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평온한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금요일 오후 회사 안내데스크에서 긴급 전화가 왔다. 김 대리님, 아래층의 최 여사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 감정이 격하셔서 경비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즉시 누구인지 알았다. 사무실 창문을 통해 보니 아래층에 작은 무리가 모여 있었다.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가 그 보랏빛 투피스를 입고 회사 입구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김서연, 너 나와. 여러분, 이 파렴치한 여자가 제 아들 꼬셔서 결혼하고 우리 집 돈 뜯어내고 도망쳤어요. 손에 땀이 솟고 호흡이 가빠졌다. 이 장면은 너무나 익숙했다. 억지를 부리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여론을 이용해 압박하는 것. 이것은 그녀가 늘 쓰던 수법이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어느새 한태호 팀장이 내 뒤에 서 있었다. 표정은 심각했다. 아니요, 제가 먼저 내려가 볼게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회사에 영향을 줄 순 없어요. 바보 같은 소리 마세요. 한태호 팀장이 내 어깨를 잡았다. 당신은 이제 우리 회사 직원이에요. 우리는 직원이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는 걸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경비팀과 인사팀에 알렸어요. 10분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경찰차를 보고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더러운 욕을 퍼붓고 있었다. 경찰은 신원을 확인한 후 그녀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으므로 즉시 떠나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왜요? 이건 우리 집안일이에요. 시어머니는 발버둥치며 가지 않으려 했다. 쟤는 내 며느리예요. 내가 욕하고 싶으면 욕하는 거지. 최 여사님, 경찰이 차갑게 말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당신은 6개월간 김서연 씨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은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욕까지 했습니다. 이미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찰차에 태워지는 것을 보며 나는 통쾌함도 연민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기묘한 해방감만이 있었다. 이번에는 법이 내 편이었다. 이번에는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일은 곧 회사에 퍼졌다. 뜻밖에도 동료들은 이상한 눈으로 나를 보지 않았고 오히려 지지를 표명했다. 대표님은 심지어 직접 이메일을 보내 회사의 괴롭힘 방지 정책을 재확인하고 전 직원 대상 반바 가정폭력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알아요? 점심시간에 동료의 대리가 조용히 말했다. 한 팀장님, 이 일 때문에 엄청 화내셨대요. 건물 전체 보안을 강화하라고 요구하셨다던데 그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봤어요. 나는 조금 놀랐다. 한태우 팀장은 평소에 항상 온화해서 그가 크게 화내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웠다. 오후 회의 때 나는 그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의 눈 밑에는 뚜렷한 다크서클이 있었고 며칠 잠을 설친 듯했다. 괜찮으세요? 회의가 끝나고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는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괜찮아요. 그냥 전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소란 피우는 걸 보니 제 여동생 일이 생각나서요. 그 애도 시댁에 시달리다가 거의 정신적으로 무너질 뻔했거든요. 그랬구나. 나는 문득 이 겉으로는 냉정하지만 속은 뜨거운 남자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무엇이 그를 가정폭력 사건에 그토록 민감하게 만들었는지, 하지만 직업윤리가 나를 동료라는 선에 머물게 했다. 시어머니가 회사에서 소란을 피운 결과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그녀는 행정구류 5일과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다. 더 나쁜 것은 이 일이 언론에 보도된 후
시댁은 고향에서 평판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꼴 좋다. 지은이가 전화로 통쾌했다. 듣자 하니 박민준 지금 선도 잘 안 들어온대. 어떤 집딸이 그런 시댁에 시집가고 싶겠어? 나는 생각만큼 통쾌하지 않았다. 증오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나는 이미 5년을 짊어졌다. 더 이상 계속하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일은 점점 더 손에 익었다. 그 여성 건강 브랜드 프로젝트는 예상외의 성공을 거두었다. 고객은 특별히 내 아이디어를 칭찬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대표님은 회의에서 우리 팀을 지명하여 칭찬하며 연말에 나를 승진시킬 수도 있다고 암시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모든 이혼 후속 절차를 처리해 주었다. 오피스텔은 순조롭게 매각되었고 나는 약속된 45%의 매매 대금을 받았다.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는 구치소에서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박민주는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인 듯 모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연락을 중단했다. 축하해요. 공식적으로 자유를 되찾으셨네요. 강 변호사가 내 변호사로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서류철을 건네며 말했다. 모든 법률 서류가 여기 있어요. 이제 앞으로 잘 살기만 하면 돼요.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을 이기게 해준 이 여인을 꽉 껴안았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서연 씨 스스로 걸어 나온 거예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완전히 떠날 용기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제주에서의 내 생활은 점차 궤도에 올랐다. 회사 근처에 안락한 원룸을 구했고 주말에는 서핑을 배웠으며 마음 맞는 친구들도 몇 명 사귀었다. 엄마가 제주에 한번 보러 오셨는데 내가 정말 잘 지내는 것을 보고 마침내 마음을 놓으셨다. 엄마가 예전엔 생각이 너무 낡았어. 떠나기 전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여자가 이혼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만 생각했지. 지금 내 모습을 보니 엄마가 알겠어. 잘못된 사람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성공이라는 걸. 10월 회사에서 단체 워크숍으로 서귀포에 갔다. 햇살, 해변, 파도, 그리고 동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내게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다. 워크숍 마지막 날 밤 모두 해변에서 바비큐를 하고 있었다. 한태호 팀장이 뜻밖의 내 옆에 앉았다. 요즘 어때요? 그는 내게 구운 새우꼬치 하나를 건넸다. 제주 생활에 정말 적응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나는 웃으며 받았다. 가끔은 그 뺨 한 대가 어쩌면 운명이 준 선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를 깨워줬으니까요. 한태호 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말했다. 제 여동생, 지난주에 드디어 이혼했어요. 당신 기사를 보고 용기를 냈대요. 정말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지금은 어때요? 고향에서 쉬고 있어요. 내년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볼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태호 팀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당신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비록 만난 적은 없지만 당신의 용기가 그 애에게 힘을 줬다고요. 바닷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치고 멀리서 동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의 투쟁은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처럼 한태호 팀장의 여동생처럼 그런 모든 여성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모든 사람의 용기는 한 줄기 빛이 되어 뒤따르는 사람들의 길을 비춘다. 자유를 위하여 한태호 팀장이 갑자기 맥주병을 들었다. 자유를 위하여 나는 그의 병에 가볍게 부딪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었다. 제주 시내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동료들은 졸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기대어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미래에 대한 생각에 잠겼다. 1년 전에 나는 삶이 오늘처럼 자유롭고 충실하며 가능성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한태우 팀장의 메시지였다.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로운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이 있는데 서연 씨를 PM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관심 있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앞줄의 글을 보았다.
그도 마침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 그 순간 나는 동료 관계 이상의 무언가를 읽은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물론이죠.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답장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다. 다음에 시간 될 때 커피 한잔 하면서 여동생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 메시지를 보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남성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한 것이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네 며느리도 아닌 그저 김서연으로서 다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여자로서 한태우 팀장의 답장은 금방 왔다. 영광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햇살은 좋았고 앞길은 밝았다. 그 뺨 한 대에 쓰러졌던 김서연은 영원히 과거에 남았다. 그리고 지금 일어선 것은 완전히 새롭고 더 강한 나 자신이었다. 1년 후 나는 새집 발코니에 서서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작은 투룸 아파트는 이혼으로 받은 돈으로 계약금을 치렀다. 크지는 않지만 온전히 내 것이었다. 발코니에는 몇 개의 화분이 놓여 있고 아침 햇살 속에서 잎사귀를 펼치고 있었다.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오늘이 특별한 날임을 알려주었다. 내가 회사 마케팅팀 부팀장으로 승진하는 임명장이 공식적으로 발효되는 날이었다. 화장대 위에는 오늘 밤 축하 파티 초대장이 놓여 있었다. 동료들은 내게 서프라이즈를 해줄 것이라고 했다. 세수를 하며 거울 속의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30대 여자, 눈가에는 이미 잔주름이 생겼지만 눈빛은 밝고 단호했다. 입꼬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다. 1년 전 그 초췌하고 겁에 질렸던 김서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아침 식사는 신선한 과일과 통밀빵이었다. 나는 천천히 즐기며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했다. 엄마가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딸, 엄마가 고향에서 묵은지 보냈으니 택배 꼭 받아라. 오늘 밤 파티 때 예쁘게 입고 가. 나는 웃으며 알았어요. 선 보러 가는 것도 아닌데라고 답장했다. 이지은의 메시지가 뒤를 이었다. 김 부팀장님, 잊지 마. 오늘 밤 그 빨간 드레스 입은 모습 꼭 봐야겠어. 한 팀장님 눈에서 하트 뿅뿅 나올걸. 내 얼굴이 이유 없이 뜨거워졌다. 지난 반년 동안 나와 한태우 팀장은 확실히 점점 더 가까워졌다. 업무적인 커피 타임에서 주말 등산으로, 프로젝트 토론에서 일상 공유로. 하지만 우리는 항상 미묘한 거리를 유지했다. 누구도 그 선을 넘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 둘 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어서 섣불리 시작하기를 조심스러워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우리 둘 다 지금의 상태를 너무 소중히 여겨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회사에 도착했을 때 안내 데스크 직원이 비밀스럽게 선물 상자 하나를 건넸다. 김 부팀장님, 오늘 아침에 배달된 거예요. 상자 안에는 섬세하는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펜던트는 작은 해바라기 모양이었다. 서명은 없었지만 카드에는 한 줄의 글씨가 쓰여 있었다. 언제나 햇빛을 향해 있기를. 나는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한태우 팀장. 이 목걸이는 명백히 회사에서 보낸 것이 아니었다. 너무 사적이었다. 오늘 밤 축하 파티에 이것을 하고 가야 할까? 이것은 어떤 신호일까? 김 부팀장님, 아침 회의 시작해야 합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내 생각을 끊었다. 회의 후 대표님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서류 하나를 건네주었다. 서연 씨, 다음 달에 부산에서 업계 콘퍼런스가 있는데 당신이 회사 대표로 갔으면 좋겠어요. 한태우 팀장이 동행해서 든든할 거고요. 나는 서류를 펼쳤다. 여성 리더십에 관한 포럼이었다. 나는 연사로 초청되어 직장 여성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는지에 대해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너무 갑작스러워요. 나는 조금 당황했다. 저는 강연 경험이 별로 없는데요. 회사 내부 교육 때 당신 발표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대표님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 자체가 아주 영감을 주잖아요. 물론 결정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어요. 사무실을 나와
나는 바로 한태우 팀장의 자리로 갔다. 이 강연 초청 미리 알고 있었죠? 나는 서류를 그의 책상 위에 놓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온화한 눈빛으로 말했다. 제가 추천했어요. 당신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자세하게 공개적으로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처음으로 해보는 거죠. 한태우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서연 씨,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1년 전 법정에서의 모습을 기억해요? 그건 제가 본 가장 용감한 연설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너무나 집중적이어서 나는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사무실에는 사람들이 오갔지만 우리는 마치 둘만의 공간에 있는 것 같았다. 목걸이 고마워요. 나는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예뻐요. 한태우 팀장은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웃었다. 제가 보낸 건 줄 아셨네요? 네. 그럴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나도 웃었다. 이 농담이 미묘한 분위기를 깼다. 우리는 동시에 웃었고 주위 공기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오늘 밤 파티에 하고 올 건가요? 한태우 팀장이 물었다. 목소리에 감지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이렇게 예쁜 목걸이인데. 오후에 나는 2시간 일찍 회사를 나와 머리를 하고 화장을 했다. 지은이가 특별히 휴가를 내고 와서 스타일리스트를 감독하며 수다를 떨었다. 그래서 너랑 한 팀장님이랑 도대체 무슨 사이야? 회사 사람들 다 아는데 너희들만 아닌 척해. 아무 사이 아니야. 나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점검했다. 그냥 좋은 동료지. 웃기시네. 지은이가 눈을 흘겼다. 그가 널 보는 눈빛, 으휴. 다른 사람 볼 때랑 완전 달라. 회사의 어린 여자애들이 얼마나 너 질투하는지 알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달콤함이 번졌다. 지난 1년간의 작은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그가 가져다 준 약과 죽, 야근 후에 그가 고집스럽게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준 것, 내가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할 때마다 집중해서 들어주던 모습. 축하 파티는 회사 근처 5성급 호텔에서 열렸다. 나는 지은이가 강력 추천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한태우 팀장이 선물한 목걸이를 하고 연회장에 들어섰을 때 만장의 박수를 받았다. 우리의 스타가 오셨군요. 대표님이 잔을 들었다. 1년 전 서연 씨가 우리 회사에 합류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녀의 배경이 회사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녀의 용기와 재능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동료들이 돌아가며 축하해 주었고 분위기는 뜨겁고 화기애애했다. 한태우 팀장은 멀지 않은 곳에 서서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시종일관 나를 따라다녔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는 잔을 들어 보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파티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사회자가 갑자기 특별한 순서가 있다고 발표했다. 대형 스크린이 밝아지며 내가 지난 1년간 참여했던 모든 프로젝트 회고 영상이 재생되었다. 동료들의 축하 메시지, 그리고 고객들의 좋은 평가. 마지막은 내가 처음으로 팀회의를 주재했을 때 긴장했지만 집중하던 옆모습 사진에서 멈췄다. 다음은 한태우 팀장님께서 우리 김부 팀장님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자가 웃으며 말했다. 한태우 팀장이 작은 무대에 올랐다. 조명 아래 그의 윤곽이 유난히 뚜렷했다. 김서연 씨의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알게 된 지난 1년 동안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한태우 팀장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었다. 용기는 단지 폭력에 맞서 저항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 다시 믿을 용기, 상처받은 후에도 여전히 삶의 마음을 열 용기입니다. 서연 씨, 이런 용기를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은 단순히 직장 평가가 아니라 마치 은밀한 연애 편지 같았다. 파티가 끝난 후 한태우 팀장은 자진해서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밤의 제주는
네온불빛으로 반짝였다. 우리는 해변 산책로를 나란히 걸었고 누구도 차를 부를 생각이 없었다. 그 강연 생각해봤어요? 한태호 팀장이 침묵을 깼다. 하기로 결정했어요. 나는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제 이야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한태우 팀장은 웃었다. 사실 제가 이미 개요를 짜놨어요. 우리는 그렇게 일 이야기를 하고 생활 이야기를 나누며 그 명백한 주제를 조심스럽게 피했다. 우리 집 아래에 도착했을 때 한태우 팀장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조금 긴장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슨 질문인데요? 그렇게 많은 일을 겪고 나서도 아직 사랑을 믿나요? 이 직설적인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 담긴 조심스러운 기대와 깊이 숨겨진 두려움을 보았다. 나와 같은 두려움이었다. 믿어요. 나는 마침내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어릴 때처럼 맹목적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좋은 사랑이란 두 명의 온전한 사람이 만나는 것이지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고 믿어요. 한태호 팀장의 눈이 빛났다. 그렇다면 그런 온전한 사람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해줄래요? 동료 회식도 아니고 프로젝트 토론도 아닌 그냥 단순한 데이트요. 바닷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치고 목걸이의 해바라기가 달빛 아래 반짝였다.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좋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데요? 너무 비싼 식당은 고르지 마세요. 나는 눈을 찡긋했다. 저 지금 주택담보대출 갚아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한태우 팀장이 크게 웃었다. 웃음소리가 바닷바람에 흩어졌다. 그는 가볍게 내 손을 잡았다. 명심하겠습니다. 김 부팀장님. 집에 올라온 후 나는 발코니에 서서 그의 모습이 밤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은이의 메시지였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진전 있었어? 나는 답장했다. 부산 컨퍼런스 다녀와서 새로운 소식이 있을지도 몰라.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1년 전 나는 온몸에 상처를 안고 집이라는 감옥에서 도망쳤다. 1년 후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만의 집과 직업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되었다. 인생은 이렇게 기묘하다. 당신이 용감하게 첫걸음을 내디디면 온 세상이 당신을 위해 길을 열어준다. 그 뺨 한 대가 나의 결혼을 박살냈지만 잠자고 있던 나의 용기를 깨웠다. 지금의 나는 더 이상 그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라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난 김서연이다. 내일 해가 뜨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준비가 되었다. Start typing a prompt. Run. Control.